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효령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키워드로 좀 생각하다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이신 김범석 님이 지은 책, 죽음에 대한 책, 죽음을 많이 바라본 어떤 의사의 에세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네. 흐름 출판이고요. 김범석 지음. 생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예요. 네.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 네. 읽어볼게요.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 실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임종에 가까워올 때 암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의료라고 해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남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목에 힘줄을 세우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내는 그를 상대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결국 다른 병원에 2차 소견을 들으러 가겠다며 소견서와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를 가지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지르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날의 힘든 외래 진료가 끝났을 때 눈치가 빤한 외래 간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아까 환자분 눈빛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선생님을 진짜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외래 진료가 지연되고 그 환자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진료실을 힐끗대던 간호사였다. 그가 보기에도 그 환자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랬다. 정말 그때 환자의 손에 칼이라도 들려 있었다면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를 덮쳤을 것만 같았다. 외래를 보며 상대방이 나를 해칠 것 같다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외래 진료실로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 두 눈에 가득했던 시퍼런 기운은 누그러져 있었다. 그의 몸 상태는 다른 병원에 가본들 별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병원에까지 가서 확인해 본 바로 본인도 그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왜 그러냐는 핀잔도 들은 모양이다. 그는 다시 내게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 돈은 상관없으니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 다시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돈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삐걱댔다. 돈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돈이 많으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겠다는 건가? 어느 쪽이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다. 고민 끝에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썼던 항암제를 다시 비급여로 처방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 약이 잘 듣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딱 한 달만 써봅시다. 한 달 뒤에 CT 검사 해보고 암이 커져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항암 치료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는 내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한 달간 항암 치료는 더 이어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암 덩어리는 갑절로 커졌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선생님, 통증이 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열도 납니다. 이제는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호스피스 상담과 사회복지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환자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맏이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지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도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을 대줄 리 없는, 엄밀하게 말해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과정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도 열심히 했다.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의 연속,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그러나 50대 중반 한창인 나이에 신장암에 걸리면서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듯 했지만 몇 년 뒤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끌고 온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자기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었으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료도 웬만큼 잘 버텨냈고 쓰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암덩이가 커지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를 이어갔다. 어쩌면 그는 그깟 항암 치료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 출장까지 다니며 평소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어쩌면 암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종양의 크기는 계속 커졌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다. 인생이 더는 자신의 통제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시작했다. 생애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호스피스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피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위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부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였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인은 남편과 정신적 교감이 없었다. 안타깝네요. 부부이긴 했지만 동거인 이외에 의미가 없어 보였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둘 사이 대화도 없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지내온 지 꽤 오래된 듯 했다.
성격센 남편에게 30년 가까이 눌려 지내온 결과였을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안타깝거나 불쌍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법적인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이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말 어디에도 살가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부관계는 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게요. 그녀에게 남편의 병구와는 그저 의무방어전 같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살갑지 않았기에 집은 집에 없는 편이 더 편안했다고 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침묵이 흘렀으며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아버지도 외로웠을 것 같고 나머지 가족들도 외로웠을 것 같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도 그다지 못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늘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짐작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공부해야 했던 환자로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그의 기준에는 못 미쳤을 게 뻔하다. 환자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었다. 이 나이쯤 되니 내 주변에서도 일에만 몰두하는 회사 인간을 보곤 한다. 분명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주변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결국 그는 돈 벌어오는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가족을 부하 직원 다루듯 대하기도 한다. 이 환자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편히 여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주로 혼자였다. 부인 외의 가족들은 잘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병문안 오는 일도 없었다. 회진을 가서 보면 그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무언가에 몰두해 있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어떤 의지로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다. 떠나는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다. 얼마 후 부인이 혼자 외래로 찾아왔다. 남편이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환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칠한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부축해줄 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도 예민하게 굴어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들도 남편 대하기를 꺼린다고 했다. 부인은 거기까지 환자의 근황을 전하고서야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자신에게 서울대병원에 가서 예전에 먹던 항암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자 항암제라도 먹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 그의 마음이 이해는 됐으나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항암제 처방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그 부인을 다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돌아가서 제 핑계를 대세요. 의사가 항암제 처방은 안 된다고 화를 냈다고. 약을 받아올 재간이 없었다. 의사에게 엄청 혼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도 구차스럽고 공상맞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진료실을 떠나며 짧은 인사만 남겼다. 남편 성격이 유별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편인데 의사인 내가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인사에 환자에 대해 느꼈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남편분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산 죄로 죽을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지를 못하네요. 사람이 살아온 천성이란 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변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그게 참 어렵네요. 부인은 내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담담하게 말했다. 그간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잘해주신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오래 버텼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인사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작 그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는 늘 진지했고 심각한 표정이었으며 3년 내내 항상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분노가 더 먼저, 더 크게 자리했을 것 같았다. 더 잘 살아보려는 자신을 붙잡았던 부모, 제 능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 환경, 경쟁적인 사회생활, 본인의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분노가 오기가 되고 오기가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호스피스실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혜령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키워드로 좀 생각하다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이신 김범석 님이 지은 책, 죽음에 대한 책, 죽음을 많이 바라본 어떤 의사의 에세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네, 흐름 출판이고요. 김범석 지음. 생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예요. 네.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 네. 읽어볼게요.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 실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임종에 가까워올 때 암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의료라고 해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남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목에 힘줄을 세우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내는 그를 상대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결국 다른 병원에 2차 소견을 들으러 가겠다며 소견서와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를 가지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지르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날의 힘든 외래 진료가 끝났을 때 눈치가 빤한 외래 간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아까 환자분 눈빛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선생님을 진짜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외래 진료가 지연되고 그 환자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진료실을 힐끗대던 간호사였다. 그가 보기에도 그 환자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랬다. 정말 그때 환자의 손에 칼이라도 들려 있었다면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를 덮쳤을 것만 같았다. 외래를 보며 상대방이 나를 해칠 것 같다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외래 진료실로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 두 눈에 가득했던 시퍼런 기운은 누그러져 있었다. 그의 몸 상태는 다른 병원에 가본들 별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병원에까지 가서 확인해 본 바로 본인도 그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왜 그러냐는 핀잔도 들은 모양이다. 그는 다시 내게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 돈은 상관없으니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 다시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돈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삐걱댔다. 돈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돈이 많으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겠다는 건가? 어느 쪽이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다. 고민 끝에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썼던 항암제를 다시 비급여로 처방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 약이 잘 듣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딱 한 달만 써봅시다. 한 달 뒤에 CT 검사해보고 암이 커져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항암 치료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는 내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한 달간 항암 치료는 더 이어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암 덩어리는 갑절로 커졌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선생님, 통증이 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열도 납니다. 이제는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호스피스 상담과 사회복지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환자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맏이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지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도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을 대줄 리 없는, 엄밀하게 말해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과정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도 열심히 했다.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의 연속,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그러나 50대 중반 한창인 나이에 신장암에 걸리면서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듯 했지만 몇 년 뒤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끌고 온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자기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었으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료도 웬만큼 잘 버텨냈고 쓰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암덩이가 커지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를 이어갔다. 어쩌면 그는 그깟 항암 치료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 출장까지 다니며 평소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어쩌면 암 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종양의 크기는 계속 커졌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다. 인생이 더는 자신의 통제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시작했다. 생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호스피스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피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위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부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였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인은 남편과 정신적 교감이 없었다.
안타깝네요. 네. 부부이긴 했지만 동거인 이외에 의미가 없어 보였다. 아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둘 사이 대화도 없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지내온 지 꽤 오래된 듯 했다. 성격센 남편에게 30년 가까이 눌려 지내온 결과였을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안타깝거나 불쌍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법적인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이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말 어디에도 살가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부관계는 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게요. 그녀에게 남편의 병구와는 그저 의무방어전 같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살갑지 않았기에 집은 집에 없는 편이 더 편안했다고 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침묵이 흘렀으며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아버지도 외로웠을 것 같고 나머지 가족들도 외로웠을 것 같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도 그다지 못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늘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짐작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공부해야 했던 환자로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그의 기준에는 못 미쳤을 게 뻔하다. 환자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었다. 이 나이쯤 되니 내 주변에서도 일에만 몰두하는 회사 인간을 보곤 한다. 분명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주변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결국 그는 돈 벌어오는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가족을 부하 직원 다루듯 대하기도 한다. 이 환자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편히 여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주로 혼자였다. 부인 외의 가족들은 잘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병문안 오는 일도 없었다. 회진을 가서 보면 그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무언가에 몰두해 있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어떤 의지로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다. 떠나는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다. 얼마 후 부인이 혼자 외래로 찾아왔다. 남편이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환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칠한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부축해줄 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도 예민하게 굴어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들도 남편 대하기를 꺼린다고 했다. 부인은 거기까지 환자의 근황을 전하고서
전하고서야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자신에게 서울대병원에 가서 예전에 먹던 항암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자 항암제라도 먹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 그의 마음이 이해는 됐으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항암제 처방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그 부인을 다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돌아가서 제 핑계를 대세요. 의사가 항암제 처방은 안 된다고 화를 냈다고. 약을 받아올 재간이 없었다. 의사에게 엄청 혼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도 구차스럽고 공상맞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진료실을 떠나며 짧은 인사만 남겼다. 남편 성격이 유별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편인데 의사인 내가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인사에 환자에 대해 느꼈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남편분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산 죄로 죽을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지를 못하네요. 사람이 살아온 천성이라는 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변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그게 참 어렵네요. 부인은 내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담담하게 말했다. 그간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잘해주신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오래 버텼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인사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작 그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는 늘 진지했고 심각한 표정이었으며 3년 내내 항상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분노가 더 먼저, 더 크게 자리했을 것 같았다. 더 잘 살아보려는 자신을 붙잡았던 부모, 제 능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 환경, 경쟁적인 사회생활, 본인의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분노가 오기가 되고 오기가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호스피스실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